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중동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현재 6.41% 하락하면서 5,4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5% 가까이 하락합니다. 1,1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개인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1조 4천억 원 넘게, 기관도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1,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1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급락했는데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20만 전자 다시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 현재는 18만 전자입니다. 6.32% 내려가면서 18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7.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9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45%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5.71%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48만 7,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4.8% 내리면서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11%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5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43% 하락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원전주도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5% 내리면서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36% 급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5.4%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삼천당 제약이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올랐는데 혼자 지금 유일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3.2%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거래가 93만 5천 원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7% 하락하면서 14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온젠도 6.79% 내립니다. 에코프로 VM은 지금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엔 리노공업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불 켰는데 여기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ABL바이오 10% 넘게 급락하고 있고 리노공업 3.5% 하락합니다. 펩트론도 0.87% 약세 기록하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6.42% 내려가면서 9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카켄바이오도 7.42% 하락하면서 19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중동전쟁 수혜주들이 가장 강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LPG 관련주가 강세 보이는데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동반 폭등하면서 LPG 유통 마진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흥구석유 1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3.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운임 상승으로 단기 수혜가 기대됐던 해운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흥하해운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 지금 3.3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이란 전쟁으로 달러원 환율이 이틀 연속 1,500원 선으로 마감하면서 보완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도 4원 30전 올라서 1,504원 9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는 1,510원 10전에 거래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6.13% 하락세 이어갑니다. 5,4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4.75% 내려갑니다. 1,1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쟁 양상에 따라서 참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집니다. 오늘은 또 6% 이상 코스피가 빠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저점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려버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의 어떤 그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그 정치적인 그리고 전쟁적인 어떤 그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견내지를 못하고 매도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을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10원을 돌파해서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상당히 조금 뚜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를 이제 계속해서 선호를 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밖에 어떤 이제 한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채권 뭐 여러 가지 빗달러 자산을 계속해서 투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졌다가 완화됐다가 다시 급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는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코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던 우리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측면에서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이 변동성은 재차 확대가 되고 항상 이렇게 그 코스피의 어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기존의 사이드카 이전까지 회복되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쿨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낮춰가고 우리 평단을 좀 낮춰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작전을 축소한다. 이거 이제 조기 종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가 다음 날 또 초토화시키겠다 했지만 이런 식으로 180도 바뀐 양상 온도차를 보이고 있으니까 전쟁 양상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증시도 사실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한 이 상황을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최초에 3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 달을 얘기했습니다. 한 달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면 한 4주에서 6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주가 지난 현재 전반적인 전쟁의 양상 자체가 계속 강대강의 어떤 구도로 좀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어떤 우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스전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전력망을 발전소를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80%에서 90%가 기본적으로 가스의 이제 전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란의 어떤 체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겠다.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타코다. 기존의 어떤 그 4주라는 그 전쟁의 기간을 얘기했으면 그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타코로서 치킨아웃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양상 자체가 전혀 강대강 측면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도 계속해서 유가라든지 변동성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많은 국가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그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는 것을 용인을 하면서 이란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계속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군 투입 그리고 이란의 어떤 전력망을 갖다가 공격한다라는 그 강한 이제 어떤 그 발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측면에서의 타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오히려 저는 갖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변동성을 좀
좀 야기시키고 공포감을 좀 조성하는 측면은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일단은 거의 이제 중간은 지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급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외국인들이 사실 전쟁 전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고 꽤 많이 누적 매도량이 지금 쌓였단 말이죠.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팔고 있어요. 이제 환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기에는 이제 이미 오르기 전부터 팔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환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사실 더 살 이유도 더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당분간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빅스 지수가 지난 주말에도 한 12%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선물 지수만 있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현물단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사실은 이제 한국 주식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한번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쪽에서의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인 측면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본인 입장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라는 측면 그리고 커다란 어떤 내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상당히 좀 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글로벌적으로 20위권 이내에 드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 주시장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가 부각이 될 때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선물도 여러 가지 상당히 좀 강하게 활성화돼 있고 거래 대금도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적인 안전 자산 선호를 해지하고자 한국 주식의 선물 현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숏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질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율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대응해서 이렇게 전망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대응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측면은 사실상 약간 그 주시장에 대한 어떤 10%든 20%든 손절을 의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떤 정도 안정이 돼서 지수가 바닥이 형성이 될 때는 그런 이제 한 10% 정도를 다시 저점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투자 측면에서의 어떤 스킴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안전 자산 선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GTC도 있었고 사실 반도체주가 이 혼란한 장에서도 다 시장을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수출 실적이라든지 최근에 그 범용 D램 값이나 또 HBM에 대한 확고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탄탄한 경쟁력을 확인시켜준 지난 한 주였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가 어디까지 목표치를 올려 잡아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남아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은 글로벌 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해 연간, 내년 연간 실적에 대한 변화율, 실적 모멘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글로벌 대부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실적도 올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올라가기 마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우려에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최상위권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고 거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 둘이 포함하면 40% 50%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약간 조금 덜 덜어내면서 한국 시장을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펀더멘털로 100%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글로벌 어떤 외형 변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단기적으로 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었을 때 가장 빨리 튀어나올 수 있고 강력하게 탄력 회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쪽 역시도 반도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 없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평단을 낮추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쟁이 많은 부분들을 파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또 새롭게 주목받는 곳이 신재생에너지. 새롭게가 아니죠. 다시 주목받는 곳이 신재생에너지다. 원전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유 공급망이 이렇게 이란 호르무즈해화나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흔들릴 정도. 그러면 원유 공급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원유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앞으로 낮추게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추세하에 원전 신재생, 태양광 풍력 이런 분야가 다시 주목받게 될 거란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유가에 노출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일단 일반 이제 소비자분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어떤 그 원료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생기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운임비가 상승이 되고 기본적으로 쌀을 수확하기 위한 탈곡기도 분명히 이제 경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 운송비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인 글로벌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의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유가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연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원전이라든지 무엇보다도 2차 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는 분명히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해당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자체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에 약간 좀 가려져서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센티먼트까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미국에서의 어떤 그 전기차의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판매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측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설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SMR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추정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고유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도 야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전주만 더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전주는 조금 더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원전이 될 거라는 가능성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SMR 이거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원유에 대한 공백을 그만큼의 메울 수 있는 전력량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게 사실 원전이다. 그러면 원전 강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과도 친밀하게 관계 설정이 돼 있고 말이죠. 원전주의 바람을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부각을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라든지 외생 변수에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그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원전주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한국이 좀 잘하는 기술력이 높은 쪽이 이제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은 지난 주말 사이 광화문 다녀오셨습니까? BTS 그냥 공연이 있었는데.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그냥 조금 보긴 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넷플릭스를 보았는데 네. 뭐 대단한 열광 속에서 공연이 성황리에 잘 끝났죠. 자, BTS 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 여행주, 우리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 상향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실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도 조금 올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200억에서 300억 자체를 좀 추정치를 기존 추정치보다 올렸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추정치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은 BTS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매출 효과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광화문의 어떤 열기라든지 거기에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추정치에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적인 상당히 좀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이제 좀 디펜시브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엔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현재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관심이 뜨거운 또 코스닥도 짚어보죠. 뭐 코스닥 액티브 ETF도 나왔고요, 바이오도 나왔고요. 뭐 주목해볼 만한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올해 설 정부도 많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액티브 ETF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수급 변화 좀 감지가 되십니까?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코스닥 액티브 ETF에는 상당히 좀 강한 수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부 이제 약간 공격적인 투자 컨셉으로 거의 이제 종목당 n분의 1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2천억에서 3천억 평균적으로 순설정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흥행이 좋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은 코스닥 정책적인 의지가 있고 주가는 오를 것 같지만 코스닥 기업들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깜깜이 투자가 상당히 좀 많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뭐 손을 이제 딱 걷고 전반적인 이 자정작용을 담당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닥 ETF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코스닥 ETF의 설정액을 주도했던 것은 패시브 펀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그 비중대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 150하고 똑같은 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패시브 펀드가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액티브 ETF가 이걸 약간 좀 잠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패시브 ETF는 좀 빠지고 액티브 ETF는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전반적인 코스닥 ETF의 설정액은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증감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패시브보다 좀 좋은 성과를 낸다. 지금 현재로서 성과가 좀 좋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의 ETF 전체적인 설정이 자체가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런 컨셉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이런 것들은 순매수라든지 순설정액 증가로 데이터상으로도 분명히 관찰이
관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높지만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는 코스피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현재 지수는 5.1% 하락. 초반에 6%대까지 낙폭을 키웠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낙폭을 줄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국 증시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2% 이상 빠졌어요. S&P 500은 지금 6,500까지 지금 밀려났습니다. 미장도 사실 올해 큰 어떤 반등 모멘텀 없이 계속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가를 우려하는 것 같고요. 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4.3%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측면. 사실은 이제 미국 금리하고 미국 주가 지수 측면에서의 연동성은 역의 콜렛이 상당히 좀 뚜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안전 자산이고 그만큼 채권의 가격이 싸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를 할 거면 그냥 미국 채권을 가져서 연간 뭐 4% 벌면 되지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요. 에너지 섹터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론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실적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 빅스가 좀 완화된다거나 금리의 상승세가 좀 둔화돼서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네. 정도 조금 이런 이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된다면 글로벌 쪽 안에서도 가장 반등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란도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원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국외대 이란학과 이주환 교수, SK증권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또 이란을 향해서 각종 발전소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말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초강경으로 바뀌었을까? 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내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이렇게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란 전쟁의 승리를 계속 추구해왔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단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 측에서 미국의 약점을 계속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 측도 자각을 했죠. 그래서 5개국에 대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모두 거부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 항해와 그런 원유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란의 이런 저항을 기세를 꺾기가 어렵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극한적인 그런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전쟁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언제 네. 끝날 것 같으냐 했을 때 4주에서 6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요일로 이제 4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랍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란과 이 전쟁을 끝낼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수준에 들어간 것으로 봤고 따라서 이번 주가 미국의 이런 입장과 또 이란이 할 이런 반격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격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혼동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혼란을 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발언을 한번 보시죠. 사실상 이란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란도 항전 의지를 밝혔죠.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You know, we don't use the strait. The United States, we don't need it. Europe needs it. Korea, Japan, China, a lot of other people. So they'll have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on that one. در شما مردم عزیزمان ترس و یأس ایجاد کرده موجب ترک عرصه از سوی شما شده و از این طریق رؤیای تسلط بر ایران و سپس تجزیه آن را تحقق خواهد بخشید.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죠. 진의가 뭐냐? 전쟁을 확대해서 완전히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적정 수준의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지금 과정인 거냐?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발언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교수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았죠. 항상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 초강경 발언도 물론 실제로 이제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뭐 전략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쟁 수행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일관된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뭐 공습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이제 이란 정권이 붕괴할 줄 알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상전 얘기가 나왔다가 뭐 미군 투입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또 영내의 그런 세력 쿠르드족을 활용한다. 그랬다가 또 이라크 그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종전 협상을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미국한테 지금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론이라든지 국제적인 여론도 물론 그렇지만 국내 여론도 지금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슬슬 그런 것을 좀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하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어떤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뭐 군사 작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측 모두 종전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좀 초압박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을 정말로 끝낼 것처럼 완전히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건데 초강경 전략 말 그대로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지금 강경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거기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확전 개시를 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란 측에서 그 휴전을 위한 조건에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번 종전도 종전이지만 앞으로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지난번 핵시설 폭격을 당한 다음에 12일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전쟁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소셜 네트워크에 문자를 올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핵 협상을 시작해서 이란 측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믿었고 네. 또 그것을 중재했던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예. 참수 작전을 미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렸는데 결국에 가서는 항공모함이 한 척이 아니라 한 척 더 배치되는 시간만을 미국에게 주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이란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란 측에서는 이런 휴전에 대해서는 희망을 그렇게 가지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전 입장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란 근해에 항공모함 3척이 집결돼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아라비아해에 대기 중이고 제랄드 포드가 이제 이란 남부를 압박하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 동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경우에 본다면 이렇게 항공모함을 3척이나 이란에 집결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 여기에 더해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아니면은 정말 끝까지 갈 트럼프식의 그런 군사작전 확률이 높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이 최악의 경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네. 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하방 압력이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랑 오늘은 또 다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2월 말에 이제 전쟁이 시작하고 지난주까지만 보면 민감도가 점차 이제 둔화되는 장세였다라면 네. 오늘 다시 또 이제 초토화 발언이나 아니면 48시간 발언 때문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또 고조되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장은 뚜렷했던 거는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네. 유가라던가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특히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4.38% 금요일 날 올랐고요. 전쟁이 시작하고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0.40%포인트 가까이 지금 금리가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트럼프를 봤을 때 항상 겪었던 타코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타코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금리였거든요. 금리가 튀어버리면은 트럼프가 항상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 금리 발작이 과연 트럼프 입장에서 다시 타코로 물러설 것인지 아닌지는 오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로써 다시 이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확전으로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종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주요국 중에서는 그래도 반등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건 여전히 한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라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종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증시 모멘텀이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주환 교수님, 이란 지도부는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가 아주 강력한 건지 내부에서 뭔가 분열로 인해서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죠? 그 우리가 이제 이란 정치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강경파와 뭐 개혁파, 온건파를 나누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신정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열이 된다고 해도 완전히 막 국룰이 분열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건 물론입니다. 이제 항전 의지가 강하지만 우리가 좀 이건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미 강경 메시지는 내고 있으나 네. 그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은 전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란은 어쨌든 이 뭐 국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그런 이제 종전 이후의 시나리오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협상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지금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도 그렇지만 이란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이제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메네이가 지금 등장했다 안 했다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모지타바 말씀이시군요. 그죠. 이제 네. 아들 하메네이죠. 네.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이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그래서 네. 모지타바 하메네이인데 이분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이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은 네. 이란은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란은 이제 12이만파라고 그래서 시아파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5이만파 자이디파라고 그러고 7이만파는 이스마일파라고 하고 이란이 믿는 파는 이제 12이만파인데 12번째 이맘이 현재 사라졌고 아직까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1대 이맘이 하산 알 아스카리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874년에 사망을 하면서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분이 무함마드 알 문타젤이라는 아들인데 12번째 이맘이죠.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941년에 완전히 대리인을 통해서도 소통하지 않는 대은폐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 12번째 이맘의 대리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란 국민이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통치력에 예. 이제 의심이 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이란 국민들은 최소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종교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이맘의 대리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게 최고 지도자의 지금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모지타바가 뭐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항전 의지를 봉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모스타파가 이제 육성 메시지가 아니죠. 이제 대리죠, 대리. 이란 국영 방송이 대신 한 메시지에서도 결사항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서구라든지 외부의 기준으로 이란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이것이 이제 북한에도 적용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로 3년 동안 외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공식 집함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북한 체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유교 전통에 따른 장남으로서 위대한 수령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상을 치른 겁니다. 네. 유교 전통에 따라서. 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워낙 그 은둔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딱 한 번. 우리 그 공화국과 인민군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으라 한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렇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 기간 동안에 북한이 내부에서 갈등이 있거나 흔들렸나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신정체제인 이란은 그런 경향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고 무스타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메시지를 낸 것이 굉장히 정제돼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하르그 섬을 폭격한 다음에 네. 이란이 푸자이라항 UAE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군이 사우스 파자 가스관을 공격하니까 네. 카타르에 있는 라즈라판 가스단지를 공격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모스타파 이름으로 나온 메시지에는 이런 그 제3 지역도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들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의 무고한 인명을 공격하거나 산업시설을 공격하면 그대로 공격을 한다 하면서도 튀르키예는 우리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런다 본다면은 이렇게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굉장히 대칭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확전을 하면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 가지 국제 원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 네. 두 번째는 미국 국민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미국 국민들이 대량
사망하는 것, 그것을 인질로 삼는 작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흔들리고 있다, 내부 균열이 있다를 보기는 어렵고, 단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휴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순회를 하도 없애다 보니까 이제 누가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나왔지만 휴전 협상이 특히 이란 측에서는 어려워진 것이 그나마 러시아를 통해서 휴전 협상을 추구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피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싶어도 휴전 협상을 이제까지 선호하면서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 피격을 당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측에서는 이거 봐라, 휴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저쪽은 우리를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이런 항전 의사를 밝힐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계속해서 극단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아무래도 이 전황을 이란 측에서는 주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전쟁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냐, 이 개념이 이란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군과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꽤 잘 버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군사력으로 대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버티는 데 능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잘 버틴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전쟁은 그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단지 이란이 이스라엘이 몇 발을 쐈고 몇 발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될 전쟁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군사력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버티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도 사실 서로 양측이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의도했던 여러 가지 뭐 군사 시설들을 타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핵 능력을 뭐 무력화시켰다, 뭐 탄도 미사일을 제거했다, 뭐 해군 기지를 뭐 다 뭐 무력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완벽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란 쪽에서는 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런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버틴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승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해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 협상 중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그 중간에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그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란의 군사시설은 지금 사실은 많이 분산화가 돼 있고 또 지하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한 곳을 집중 타격한다고 뭐 무너지거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이란 내부, 아까 전에 그 사유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란 내부의 상황도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현재 내부 상황이 이란의 그런 결속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까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12월하고 이제 올해 1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이제 무너지고 그 반정부제를 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부를 이제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란의 역사는 약간 그 외세의 침입과 여기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은 굉장히 그 외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981년에 이제 그때 가자르 왕조였는데 이제 4대 국왕이 나세랄딘 샤라는 왕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란에서 굉장히 큰 담배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외세 저항 운동의 이제 하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권에 반대하는 것과 외세에 굴복하는 거는 이란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메네이가 순교를 함으로써 더 강경한 모지타바 하메네이라는 3대 최고 지도자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됐고,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원동력,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전에 하메네이가 이제 장기 집권하는 거에 대한, 철권 통치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의 반발, 저항도 감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쟁 시작할 때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 이 기회에.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 오판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지금 3주 동안은 오판이라는 게 드러났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조율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말을 바꾸면서 인정한 것이 처음에는 거리에 나와서 정부를 취하라고 했다가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거리에 나서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란 국민들이 아무리 반정부 인사를 하더라도 거리에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격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이름이 신성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란 측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과 약속을 해서 꼭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전쟁인 것이에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피격된 다음에 나온 성명을 보면은 이란 의회 의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서 이 시온주의자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공격 대상으로서. 이제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란군의 대변인 발언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시온주의자들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면서 또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관들이 이제는 정당한 우리의 군사 타격 대상이 되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확전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네. 내부가 분열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정말 같은 방향으로 똘똘 뭉쳐서 생존을 위해서는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그 세력이 적어도 지금 작전을 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러한 혁명수비대의 말이 다르고 모스타파 얘기가 다르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얘기가 다르고 이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차원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시원주의 얘기를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미국과 손을 잡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채 보유 금융기관도 정당한 타격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과격한 성향을 가진 세력이 흔들림 없이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가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10, 장기화되면 130, 150 이상을 예측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150까지는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경 재료별로 따져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 일부 배들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정부도 지금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전쟁의 유무와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린다라면 유가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10불대에서 과거 60불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만 열린다면 그래도 한 80불대까지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심어지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게 48시간 안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라면 발전소를 타격한다던가 아니면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게 주말 동안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홍해까지도 막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150불대, 200불대까지도 유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전쟁이 정말 예상을 못하는 상황으로 시나리오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유가에서 시장에서 반응은 유가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로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인데 네. IMF 보고서에 따르면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유가가 50%가 올랐고 100불대 수준의 유가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1%까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거기서부터 경기 침체까지 흘러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경제 참가자들의 우려가
금리로 반영이 되고 있고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고유가가 얼만큼 지속되는지 여부가 지금부터는 촉각을 곤두세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유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유에 딸린 예를 천연가스도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부산물로 우리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광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이런 반도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헬륨가스가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헬륨가스가 이제 가볍다 보니까 다른 잔여가스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냉각을 하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헬륨가스가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50%에서 100%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이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수급의 문제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게 지금 현실화될 부분이라서 네. 반도체 업종 입장에서는 재료 수급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부터 한 5주에서 6주까지는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면 미국이나 알제리 쪽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급망에 막히면서 반도체 공급을 못하는 가능성보다는 네. 오히려 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더 걱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2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륨 가격이 올랐다? 그럼 반도체 가격을 올려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급망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물가로 연결되는데 최근 들어서 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전자제품 가격이 다 오를 가능성들, 네. 이 부분들이 지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겠지만 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버리면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치플레이션에서부터 나오는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시 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면 금리는 지난주에 금리가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0bp가 올랐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악순환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결국 또 증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에 맞춰서 금융시장이 조정받을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스전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또 실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미국과 이스라엘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었죠. 같이 연합 공격을 하는 이 당사자들 간 소통이 안 될 경우 엉뚱한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굉장히 이제 동맹국이죠. 동맹국 때 항상 군사 작전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정 체제여도 친미 정권이면 미국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신정 체제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고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전에 팔레비 왕조였을 때 네. 굉장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도 굉장히 가까운 것이 또 이란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죠. 지역에 안 보는 그 지역에 우리 우방이 책임지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닉슨 독트린이 이제 실제로 적용된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동 지역의 헌병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뭐 군사라든지 정보 측면에서 많이 또 교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예.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아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저항이라든지 정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제로 지금 거기다 국가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이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이 신정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의 어떤 그런 의중에 벗어나는 행동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이죠. 완전히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 관점이 다르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세력을 이란은 정의로운 세력으로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마스는 사실 순위파거든요. 이란은 시아파고 종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렇게 하마스를 지지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시아 이데올로기라는 이제 그런 개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이런 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군요. 같은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또 제2, 제3의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타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이란 핵시설 세 군데 폭격을 할 때 미국이 그 폭격기를 동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네. 이번 전쟁 결정도 그렇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어떤 전쟁 목표가 100% 소위 싱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4주나 6주 안에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약간의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가능하다면 그 이란의 신정 체제를 영구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은 미국도 원하는 바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달성 가능할 것인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감수해야 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보다는 미국 정부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격적인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그 이란의 보복이 있으니까요. 네. 보면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제 아직 공식적이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인 제럴드 쿠시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를 협상 담당자로 해서 제3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휴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6가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신정 체제의 완전한 괴멸은 없습니다. 6가지가 무엇이냐면 5년간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우라늄 농축 완전 금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핵시설의 폐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원심 분리기 및 관련 장비 제작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외부 감시, 그다음에 영내 국가들과의 군비 통제 조약 체결, 6번째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의 하마스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 6가지 중에 이란의 신정 체제를 영원히 없애야 된다는 건 빠져 있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계속 조율을 해야만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항의라든지 압력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UAE와 카타르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생산 시설을. 그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대국민 메시지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전쟁이 일찍 끝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메시지죠. 전반부에서. 근데 후반부에 가면 흥미로운 것이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추구하는 전쟁의 목표가 변한 것은 아니다. 전쟁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미국이 큰 결심을 해야 된다. 지상군을 파병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 그 카드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란 지역에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지상군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03년에 이라크에 들어갈 때는 16만 명에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라크보다 지금 이란은 영토도 크고 인구도 더 많고 군사력도 더 대단한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을 주고 이란 보고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하라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을 다시 압박하는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또 불안한 게 환율입니다. 부서장님. 환율이 1,500원 넘고 이제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려고 방향을 위로 잡은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1,510원 찍었습니다. 네.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 그럼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구두 개입 말고는 저는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마다 나오는 게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시장 안정화 패키지가 있다라고 발언이 나오는데 그 100조 원의 금융시장 안정화 패키지에는 사실은 외환시장과 관련된 지원 정책은 다 없습니다. 대부분 채권시장 지원 정책 아니면은 중소상공인들을 대출 지원해주는 형태의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뭐 채안펀드, 증안펀드 이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조 원의 안정화 지원 정책에는 외환시장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470원 대 한번 정부가 개입을 하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면서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켰었는데 네. 지금 국면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구두 개입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쉽사리 잡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다시 또 이제 전쟁으로 돌아와서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유가가 더 오르나 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48시간 안에서 이미 24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네. 나머지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만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1,510원대 환율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수준이었던 1,400원 초반대까지 돌아가기에는 또 상당 시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1,450원대에서 1,500원대 레인지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가 좀 불리해지니까 동맹국 및 우방들에게도 파병 혹은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유럽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 되고 우리한테도 했고요. 일본은 얼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가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군사 파병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니까 본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지금 48시간 최후 통첩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를 완전히 개방하라는 통첩 시한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반 정도죠. 네. 하지만 그 이란 측과 미국에서 상호 일단 한 발 물러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항해 그리고 무해 통과 원칙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차츰 쌓이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해서 인도 배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란과 협상 중이고요. 문제는 국제해협범상으로 그 상선이 이스라엘 국적이거나 미국 국적이면은 이란 군의 정당한 군사 표적이 됩니다. 네. 교전 상태니까요. 예. 아니면은 제3 상선을 미국 함대나 이스라엘 함대가 호위를 하면은 그 모든 그 함대뿐만 아니라 상선도 정당한 군사 표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던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 작전은 이란과 교전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죠. 네. 일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도 아니고 그 레드라인을 넘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도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지역에 교전 국가도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이 군대를 보내서 이란군의 표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부 입장에서도. 네. 그렇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급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817, 오만이 주도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런 안전항해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준에서 규탄하는 성명에 많은 국가가 참여를 했고 한국도 지지를 보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란이 그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의 보복으로서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영국은 교전 국가가 아니고 네. 그 군사기지는 디에고 가르시아 국가는 이란으로부터 4,00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것은 나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2개국이 또 규탄 성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도 이런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가 미국 편에 들지 못하도록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위안화 결제하는 선박은 통과시켜주겠다. 네. 일본 선박도 통과시켜줄 수 있겠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미국도 만족할 수 있고 최소한도로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항해를 이 정도면은 풀어줬다고 내세울 만한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부담은 사실상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입니다. 이 교수님도 우리가 파병이라든지 군사적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보는 편이신가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했다고 봐요. 예,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파병을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란과의 관계를 역시 고려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풀이가 되는데 이란이 굉장히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교역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란이 반미 국가이지 우리한테 감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금 강남에 보면 테헤란로가 있듯이 이란이 또 서울로가 있고 굉장히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도 지금 좀 껄끄러워진 것이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2005년에 이제 암만네자드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졌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을 이제 벌어졌는데 네. 2010년이 되면은 결국에는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연합 삼각 제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이란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환전이 아니고 그 송금이 되던 것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달러 그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돈을 이거 자체가 막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한국 그 이란 정부 사이에 그럼 원화로 한번 그런 것을 결제를 해보자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이제 원화 그런 시스템을 이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자금마저 동결이 된 것이 결국에는 이게 미국과 이란의 문제인데 왜 이 원화 계좌는 사실 우리나라와 이란 간의 그런 약속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받으니까 이란이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전쟁은 분명히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란하고의 관계에서 얻을 게 정말 많습니다. 중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중요하고 우리가 우방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좀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란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데 부사님, 금은 원래 전쟁 시기에는 좀 많이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 좀 양상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왜 그런 금값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사실은 전쟁 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값은 사실은 금리와 달러의 함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네. 더해서 수요 이제 매수세가 특정 매수세가 붙으면 금값이 오르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래서 전쟁 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번 전쟁의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라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는 반대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함수에서 금값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전쟁 전까지만 보더라도 6,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네. 4,500달러도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제 금값에 있어서는 금리가 중요한 함수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부담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저항 부담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세에 있어서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금을 수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금값은 조금 조정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봉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사실 중간 선거 같은 이제 정치적 빅 이벤트도 많이 앞두고 있는데 미국 내 여론이 되게 부정적인 면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특히 이제 마가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 지지층의 분열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하지만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맞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결국에 미국 선거는 지난번 그 2024년 대선에서 잘 보였지만 경제가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 카타르 LNG 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는 국가들 중에 미국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의존하는 국가들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도 그냥 한 얘기는 아니죠. 따라서 발언이죠.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왜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지만 네. 어느 전쟁이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미국 소비자 및 유권자들을 강탈을 해야만 이것이 정치적인 효과로 나타날 텐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질문에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게 결코 아니다. 일본 수준의 법치적인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상호 방위 조약에 이것은 명시돼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분쟁 지역에 군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는 지역입니다. 제3조를 보면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근데 이란 전쟁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는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즉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지만 상호 방위 조약 차원에서 네. 이것이 충족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전 축소를 이야기했다가 다음 날에 또 초토화를 언급하는 등 진의를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출구 전략도 찾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변덕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마저 나오고 있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